그 다음에 정신신경입니다. 정신신경. 이거는 5개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기분 변화. 여기서 이제 기분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기분이 변화가, 무드 체인지에 있어서 매닉해지는지, 디프레시브해지는지인데, 보통 디프레시브해지는 게, 여기서 나온 기출에서도 그렇고,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협의에서도 우울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울해요. 그럼 우울해요를 이제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원발성은 뭐냐면 내가 그냥 우울증, 기존적인 우울증이나 정신과 병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울장애, 스키조, 적응장애 이런 거 원발성이라는 건 프라이머리고 속발성은 세컨더리인 거야. 왜 세컨더리 생겨? 분만 후 우울증, 포스트파tum 블루 아니면 갑상샘 저하, 암, 약물 때문에 들어가는 속발성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기분이 우울한데 우울하면 왜 우울해? 당연히 MDD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잖아요. 그게 높겠지만 반드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원인 때문에 우울할 게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 당연히. 지난주에 남편이 죽었어. 그럼 우울하겠지. 근데, 물론 그런 병원으로 오진 않겠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MDD라고 생각을 해. 근데 혹시 MDD가 아니고, 다른 세컨더리 디지즈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우울한 감정이 드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우울증인지 신체 질환에 의한 2차 질환인지의 감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왜냐면, 그러니까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증이니까 대충 뭐 면담 잘 한 다음에, 약 잘 드시고요. 뭐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우울증이 있어도 2차성 질환에 의해서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가능성이 있는 게 당연히 우울증이 제일 많은 거는 MDD랑 바이폴라 디스오더죠. 그 바이폴라가 디프레시브 무드랑 매닉인지 하이퍼매닉인지 원투가 나뉘잖아요. 그 다음에 산후우울증, 월경전 우울증, 갑상선 기능 저하, 애도 반응.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하게 그러니까 비교적 쉽게 학생 수준에서 감별할 수 있을까? 이 정도를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울한 감정이. 근데 뭐가 제일 많다? 당연히 MDD가 제일 많지. MDD가 제일 우울하니까. 다른 거를 감별하는 질문들이랑 피지컬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상 몸의 기분 변화와 우울증, 다른 2차성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울 사파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우울 사파. 그래서 얼마나 하루 종일 우울한지 수면이랑 밥 먹는 게 제일 그러니까 가장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우울하세요? 물어보면 그냥 뭐 우울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다든지 식사를 못할 정도로 우울하신가요? 그럼 대답하겠지. 이게 제일 객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울하다고 왔으면 우울에 대한 걸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CC가 있으면 온센 물어보고 우울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우울 사파가 어떤지를 잘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을 감별하는 2차성 원인으로서 신체 질환, 약물, 그 다음에 정상 애도 반응, 사별했어. 슬프겠지. 그럼 이건 당장 약 먹는 것보다 시기를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양극성 장애,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신체 질환은 뭐 아까도 얘기했던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나 그런 게 있는지 여부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주증상 확인, 우울한 걸 먼저 물어봐. 오케이? 그 다음에 식욕이나 체중 변화, 잠.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일 객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우울 사파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했고 아까 죽고 싶은지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우울증에 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예요. 죽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죽고 싶냐? 이러면 안 되고 삶에 가치 없다고 느껴지거나 죽는 게 낫겠다고 느껴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 혹시 자살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얼마나 말이 좋아. 봐봐. 삶에 가치 없다고 느껴지거나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뭔가 멋있잖아.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받는 병, 다른 병 아니면 다른 정신병이 있는지 여부 아니면 전신질환이나 약물이나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굳이 물어보자면 갑상선에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아까 기분이 들뜨는 시기가 양극성 정도 물어보고 술 때문에 우울한 이런 거 다 같이 물어보라고 돼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우울감에 대한 우울 사파를 잘 물어보고 그거 말고 다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다. 동반 증상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동반 증상 이쪽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추위 불내성 변비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스키조가 있는지 환청, 환시, 환각,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체 진찰은 이제 책에서는 눈, 갑상선, 가슴, 하지부종, 근력을 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갑상샘은 이제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 그래서 우울하면 왜냐면 우리 몸에 무드를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서 사이로드 호르몬이랑 콜티솔
이 사실 메인이죠. 왜냐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경 전이나 폐경 때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성호르몬 같은 경우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어쨌든 갑상샘을,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만질 수 있는 게 어디야? 갑상선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제 출제하기 좋으니까 갑상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니까, 우리들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지. 아, 갑상선, 우울한데 왜 갑상선을 만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 빼먹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심음, 호흡음, 그다음에 기본적인 상하지 근력이나 오목 부종 이런 걸 확인해라. 그래서 맥박, 갑상샘, 흉부진찰, 피부 긴장도, 함유 부종 정도를 확인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 교육은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2차성 질환에 의한 우울증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MDD에 대해서 이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의 이제 특성 및 치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대부분은 호전 가능하고 이 약 먹어도 중독이나 내성 등 부작용은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증상이 사파를 그 측정한 척도가 있는데 그게 심하거나 자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뭐 안심시키고 공감하였다. 네, 잘 해보십시오. 환자가 되게 우울한 사람이 말을 천천히 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제일 밑에 아까 자살 사고나 응급 상황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다. 이걸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진단 계획은 아까 갑상선 기능 검사, 기질적인 것 중에 타이로이드 펑션하고 우울 척도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울증 정도를 얼만큼 내가 대충 이제 물어보지만 환자가 이걸 직접 본인이 체크해가지고 뭐 27개 항목인가 이게 아무튼 확인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울증이 맞는지 또 보면 동시에 우울 사파나 우울증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를 보면 되고 치료는 이제 뭐 약물 치료가 메인이죠. 뭐 정신사회적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학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약 외에서 막 그런 심리 상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두 번째는 수가가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10명 봐야 내가 병원이 운영이 되는데 똑같이 그 시간에 한 명 정신 치료했는데 돈을 안 줘 국가에서. 어떻게 해? 이걸 하기 되게 힘들어서 일단은 약물 치료랑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 설명하시면 되고 ECT가 뭐예요? ECT 뭐야? 전기 충격 치료죠. 본 적 있나요? 시스터 때 보통 뭐 밑에 수술방 가서 하는 거 보고 오라 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나? 전기 충격 줘. 빵 하면 아야 하고 다시 깨. 세데이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일단 불안. 이제 정신과에서 제일 흔한 게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불안장애는 보통은 이제 똑같아요. 정신과 질환은 이게 항상 정신은 몸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불안한 경우, 몸이 안 좋아서 우울한 경우를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속발성, 신체 질환을 감별을 해줘야 된다고. 특별히 갑상샘 항진증이라든지 심장 질환 중에 부정맥 있으면 불안해요. 빨리 뛰면 뭔가 불안하잖아. 그런 거를 감별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중에서는 이제 술 먹고 술을 끊으면 이게 아지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일단 포인트이죠. 이게 아니면 다 이제 원발성이겠지. 그러면 불안장애. 불안장애는 이제 광장공포증을 포함한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 중에 with 아고라포비아랑 without 아고라포비아가 DSM에서 중요하게 돼 있죠. 뭐 그거 몰라도 돼.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물어볼 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환자는 매우 불안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말이 빠릅니다. 어떡해요 뭐 하는데 진단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얼마나 정서적 지지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그다음 아까 2차성 원인을 얼마나 감별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범불안 장애, 공황 장애, 그다음에 PTSD 아니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정신과 질환만 하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2차성 질환을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안 장애랑 그다음에 신체 질환이나 물질로 유도된 불안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물질의 대표적인 게 술이야. 술 먹다가 끊으면 불안해지는 거고, 아니면 벤조다이아ze핀 어딕션이 됐을 때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PTSD, 범불안장애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상적 불안과 병적인 불안을 한번 해보세요. 봅시다. 산부인과 유방통, 유방덩이. 이게 필수 항목을 여러 과가 모여가지고 상의해서 정해가지고 54개를 정했다 그랬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산부인과랑 소아과랑 합쳐놨어. 야, 둘이 봐, 저희가 흔히 메이저과라고 하는 게 내외 산소잖아. 산부인과 소아과 다 중요한 과잖아. 중요한 과예요. 근데 산부인과 소아과 합쳐가지고 6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내과가 10몇 개인데. 저는 물론 내과 의사기 때문에 내과가 많은 걸 좋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이 2개씩 넣어놨어. 월경통, 유방통, 유방동이. 그 다음에 뒤에 월경통, 월경 이상. 이것도 같이 넣었어.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왜? 유방통이랑 유방동이 다른 거야.
심지어 거기서 그 의과대학에서 한 것도 다르게 났어. 거기서는 다른 항목이야. 그래서 표가 두 개야. 그래서 뭐야, 이거 왜 두 개 같이 났어? 여러분은 눈물을 먹고 두 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게 54개라고 하지만 실제 제가 계산해보니까 58개쯤 되는 것 같아. 이 꼼수인 것 같아, 꼼수.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돼, 두근거림, 흉통, 뭐 같이 하면. 근데 아무튼 이거 다른 건데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유방에서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 뭘 잘 감별해야 돼요? 암이지, 암. 당연히 암을 감별해야 되지. 유방에서 뭐 만져지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게 암이잖아. 암. 양성도 아니고 악성. 악성을 감별해라. 보세요. 유선염이나 유방고루증이 생겨서 만져지면 그 전에 먼저 아파. 그럴 거 아니야. 유선염 생기면 아프죠? 고루증 생겨도 아플 거 아니야. 근데 아프기 전에 만져지기 먼저겠어? 아프기 먼저겠어? 아니야, 이거. 유방암. 이게 대부분이야. 그래서 유방암에 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야. 문진도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아파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 영향인 거랑 유방 자체 원인인데 이게 이제 아픈 유선염이 가장 흔한 거죠. 유선염이 언제 제일 잘 오나요? 출산 후에 수유한 다음에 잘 오죠. 이게 애가 규칙적으로 수유를 하면은 이제 유선에서 이제 젖이 분비되고 그걸 애들이 잘 빨아주면 되는데 애가 수유해보면 애가 이제 잘 안 먹거나 아니면 규칙적으로 수유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거기 축적되다 보면 거기 고인물이 썩는다고 그렇게 해서 염증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제 오케타니 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냉찜질, 온찜질이죠. 온찜질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 가장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혹시 최근에 출산하거나 수유하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유선염이 제일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죠. 피임약 아니면 호르몬 대치요법 이런 거에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양이나 양성종양 때에는 통증이 없죠. 잘 없죠.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워낙 이 의료비가 싸기 때문에 다 검진을 해. 그래서 35세에서 40세 이상 여자들은 다 유방 촬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통증이 있기 전에 이미 메스가 있는지 알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예방의학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방도 마찬가지고 갑상선도 마찬가지고 너무 검진을 많이 한단 말이야. 너무 일찍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 나라가 갑상선 암의 인시던스가 높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엄청 높대. 왜? 다 그냥 검사해가지고 조금만 커지면 다 없이는데 다 악성약은 다 뛰는 거야. 이게 한 10년 후에 발견돼도 될 게 미리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래서 NEJM이라고 미국 유명한 저널인데 거기에 한국의 조기 검진 때문에 인시던스 증가, 유방암은 그때는 갑상선이었어요. 그 저널에는 그거가 문제가 된다는 게 있었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유방암이나 이런 거가 통증으로 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유방통이랑 유방덩이는 다르죠. 브레스트 매스랑 페인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말리그넌시가 모스트 커먼하죠. 말리그넌시 아니면 땡큐죠. 말리그넌시인지 아닌지를 우리나라에 스크리닝하는 검사는 뭐예요? 맘모그래피가 스크리닝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맘모그래피가 제일 싸고 일단. 근데 이제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디에이션 나간다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치밀 유방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데 그 맘모그래피가 프라이머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노를 더 많이 보죠. 그 이유는 뭐야? 이게 더 비싸거든. 맘모그래피는 보험이 되고 소노그래피는 보험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참 의사들이 글쎄요 저도 좀 공중보건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데 의사들이 돈 되는 비급여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의사 책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임상 양상에서는 소노를 훨씬 많이 본다. 그 이유는 소노는 비급여라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게 결국 행위별 수가제를 국가에서 잘못 조절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어쨌든 학생들이 그래서 대부분 소노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 왜? 자기 부모님들이 아는 사람 보면 소노 먼저 보거든. 근데 원칙은 맘모그래피. 어쨌든 말리그넌시가 되면 맘모그래피 봐가지고 거기서 스피큘레이션과 마이크로 칼리피케이션과 이런 게 소변 학교 다닐 때 배우죠. 배웠을 거예요. 기억 안 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메스가 나오면 일단 말리그넌시, 비나인은 파필로마, 아데노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어느 게 더 많다? 엄청 많다고 이게 검사해가지고 다 바이오시가지고. 그 다음에 염증 때문에 메스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염증에서 메스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아니라 그랬죠. 통증이 있는데 갑자기 염증이 예를 들어 아니면 유방통과 유방덩이가 있는데 아파요. 그러면 이거겠지만 이거는 통증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인은 어쨌든 마스타이티스, 압세스가 많고 월경 주기에 따른 통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피임약이나 호르모널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하면은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둘 다 나올 것이다? No. 제가 보기엔 둘 중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외워야 돼. 이게 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머리를 쓴 건지 한 항목에 두 개를 놓았어.